4. 잠적. 오늘날의 사회제도 하에서 대학 입시만큼 개인의 인생 역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흔치 않으리라.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부모들은 그들의 눈앞에 닥친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력을 경주한다. 그들에게 이 1년이란 세월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의 세월일 뿐이다. 이 지겨운 시련의 세월이 다 지나고 입시가 완료되었을 때 거기에는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던 학생들은, 특히 시골 학생들은 새로운 배움을 찾아 타지로 떠나게 된다. 그들은 이제 대학생이 된 것이다. 대학생만 되어도 벌써 부모의 그늘은 저쯤 멀어지게 된다. 서로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학비를 어떻게라도 꾸려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1962년 이 영남의 웅도에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왔다. 거리는 축제 기분으로 들떴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가슴에 쓸쓸함이 깃들기도 했다. 그것은 주로 흐르는 세월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묵은 달력을 내리고 새 것을 매달 때가 된 것이다. 그들은 달력을 내리면서 이제 조금은 더 무거워진 나이의 무게를 가늠해 본다. 아직은 하면서 자유의 부지만 한 구석이 뜨끔해지는 가슴을 느낀다. 그해의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유난스레 눈이 많이 내렸다. 완벽한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다. 눈 덮인 밤거리에는 찬송가 소리가 들렸고 여기저기 행인들의 자선을 비는 방울소리도 났다. 그러나 여기 분지도시에서 기거했던 고교 3학년 학생들은 누구 하나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지 못했다. 그들의 눈앞에는 자신의 몸뚱아리를 어떻게라도 마음먹은 대로 저지할 수 있는 거대한 폭풍우가 다가서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좁은 방에 처박혀 숨죽이고 책장을 넘길 수 있을 뿐이었다. 기에 그는 어두운 마당의 장독대 위로 쌓이는 눈발에 가끔 시선을 주곤 했다. 아련한 시적 감흥이 그의 가슴을 치밀고 올라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달콤하고 행복에 겨운 감정에 빠져들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부르짖었다. 그는 결국 방문을 열어젖혔다. 방에서 흘러나간 전깃불 빛은 어두운 마당에 소리 없이 내리던 눈발의 정체를 밝혀놓고 말았다. 이런 기분에 빠지면 자제하지 못하는 애근이었다. 그는 헐렁한 잠바를 걸치고 눈발 뿌려지는 어둠 속으로 나갔다. 아버지의 한의원에는 여태 불이 켜져 있었다. 눈송이들이 얼굴에 내려와 앉기도 했고 목덜미 속으로 파고들기도 했다. 벌써 길거리에는 눈이 쌓여 제법 미끄러웠다. 찬송가를 부르는 신자들의 행렬이 눈발 흩날리는 골목의 여기저기에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골목을 빠져나와 방천 위로 올라섰다. 얼어붙은 개천의 바닥에는 눈이 쌓이고 있었다. 피난민들의 판잣집들이 방천의 양편에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었다. 그는 방천을 따라 동북쪽으로 걸었다. 그것은 송찬이의 집이 있는 방향이었다. 찬이를 만나보고 싶었다. 대학 입시가 있기 전에는 서로 만나지 말자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까지 대학 입시가 되순가. 하기야 해그는 자신이
굳이 대학생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생이 되더라도 그저 한 1년만 다니다 그만두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대학생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알기만 해도 될 것 같았다. 굳이 대학 졸업장을 따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촉촉이 땀에 젖은 찬이의 손을 그는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극장 안의 어두운 공간 속에서 순종적이었다. 옆자리 사람들에게 창피해서였을까? 자신의 손을 살며시 끌어잡은 혜근의 손을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촉촉이 젖어 있었고 그 손을 젖게 한 땀 냄새가 그녀의 목덜미에서 풍겨나왔다. 처음 잡아본 여자의 손이었고 그것도 진정 처음 받아본 여자의 허락이었다. 그는 저항을 포기한 여자의 다소곳한 손길이 이렇게 강력한 충격을 가슴에 남길 줄은 미처 몰랐다. 대학 입시가 있기 전에 서로 만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찬이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도 몰랐으나 적어도 혜근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대학과 대학생에 대한 선입관이 이런 것이었고 그런 탓으로 굳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신천동 비탈길을 걸어 올랐다.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은 빙판이 되어 있었다. 비탈길은 엄청나게 미끄러웠지만 사람들은 용케도 잘들 지나다녔다. 그래도 그들은 그 미끄러운 비탈길이 짜증스럽지 않은 듯 제각기 호호거리며 즐거워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사람들은 누구나 즐거워진다. 왜 그럴까? 아마도 눈은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일는지도 모른다. 찬이네는 신천동의 비탈진 달동네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사실 혜근이가 찬이를 만나 처음으로 영화 구경을 갔던 날 그녀를 여기 집까지 데려다 주었던 것이다. 철구가 먼저 뽐내면서 말했기 때문에 혜근은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은 데 불과했다. 그는 다만 그녀를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었을 뿐 그녀의 식구들과 무슨 인사를 나눈 것은 아니었다. 찬이는 자기를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혜근에게 감사하면서도 상당히 망설이는 눈치였다. 찬이야, 걱정하지 마. 우린 누구나 다 가난해. 이 판국에 부자라마 그놈이 역적이지. 밑바닥까지 불타버리던 전쟁이 끝난 지 아직 10년도 지나지 않았어. 촉촉이 땀이 밴 손을 거두지 못했던 소녀는 생각에 잠겼다. 그라마 집에 들어오지는 말해이. 무슨 소리고 어째 내가 이 시간에 집에 들어가겠노. 사춘기의 두 학생은 서로들 황홀하기만 했다. 한편의 영화를 같이 본 탓으로 그들의 기분은 한껏 젖어 있었다. 사실 그날 이후로 혜근은 단 하루도 찬이를 생각하지 않고 지낸 날이 없었다. 그는 찬이가 왠지 자신을 얼어붙게 만들어버린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만나면 그는 마음과 몸이 그대로 얼어붙는 듯한 감각에 빠져버리는 것이었다. 알게 모르게 친구들과 어울려서 혹은 혼자서 그는 단골까지 정해놓고 자갈마당 출입을 했었던 것이다. 거긴 이 도시의 북단 거리에 위치한 공창이었다. 혜근은 자신이 무슨 여체의 쾌락을 쫓아 유곽거리를 헤매고 다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폭풍우 몰아치는 막막한 밤바다 앞에 선 소년처럼 쉼없이 다가서는 낯선 인생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호기에서였다면 그것은 어쩐지 옳은 표현인 듯 했다. 언젠가 철구와 함께 이 야단스런 유곽거리를 지나가다가 혜근은 조금 괴상한 장면에 부딪힌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 영주는 없었다. 그의 장기 결석 때문이었다. 사실 영주는 이런 방면에 숫기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순 맹주 같은 녀석이었다. 아예 같이 달고 다니지를 않기로 하고 있었다. 그들은 교복을 벗어 던지고 허름한 파커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고등학생으로는 보이지 않을 만했다. 쇼윈도를 한 바퀴 둘러본 그들은
뭔가 가슴을 저며오는 낯선 감동에 떨고 있었다. 여태껏 미성년자에 불과한 그들이 이런 장면 앞에서 까닭없이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면 오히려 당연할지도 모른다. 아직 그들의 성애의 욕망이란 자위 행위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장면은 정말로 낯설고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 쇼윈도의 골목을 벗어난 그들은 제각기 깊은 사념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대화를 잇고 묵묵히 밤거리를 걸었다. 골목은 더욱 깊어지고 인적은 뜸해져 갔다. 그 휘황찬란하던 전기불빛도 사라지고 없었다. 마침 달빛은 이 을씨년스러운 골목으로 흘러들어 골목 전체가 푸르게 채색되어 있었다. 혜근이가 철구에게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다고 말하려는 순간이었다. 골목의 양쪽으로 잎잎에 들어선 판잣집들 속에서 웬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판잣집 속에서가 아니라 셋 골목으로 빠지는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였다. 놀다가 있어 꺼져드는 목소리였다.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젊은 여자의 것이었다. 과연 셋 골목의 입구 한 구석에 검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물론 그들은 그 낯설고 괴이적은 여자를 지나쳐 갔다. 그러나 셋 골목을 지나쳐 걸어가던 혜근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철구야, 좀 기다려줄래? 한마디를 던지고는 그 어둠 속에 파묻힌 골목으로 뛰어갔다. 갑자기 홀로 남게 된 철구는 잠시 어리둥절했으나 저쯤 허름한 가건물 옆으로 몸을 빼 혜근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혜근이란 놈은 그런 녀석이었다. 달빛마저 비껴간 어두운 셋 골목의 구석에서 혜근은 작부들과 수작을 벌이고 있었다. 그 광경은 허름한 판때기 가건물의 달빛 그림자에 가려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았다. 잠시의 시간이 흐른 후 이윽고 혜근은 웬 여자를 하나 꿰어차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그 여자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놀다 가라고 유객행위를 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 여자 자신이 직접 몸을 파는지 다만 유객행위만 하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아무리 뒷골목의 몸 파는 여자라 하지만 직접 고기 장사에 나서는 여자는 그래도 조금은 여자다운 냄새를 내기 위해 애를 쓰는 법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전혀 그렇지가 못했다. 그녀는 분위기가 전혀 남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물하고 을씨년스럽기조차 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혜근이가 좁은 골목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어둠 속에서 철구를 향해 쓸쓸히 웃었다. 철구는 그를 외면하고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부르스름한 달빛 아래 비켜진 이 을씨년스러운 뒷골목에는 무슨 고질병의 이완지역으로 경이라도 된 듯한 황량하고 비인간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혜근아, 좀 빨리 걷자. 통금이 가까웠어. 통금? 통금에 걸리면 어디 유치장에 가서 하룻밤 누워 자고 가지 뭐. 급하지 않냐? 시험때가 다가오는데. 급하마, 일에 나왔겠냐? 철구 넌 급한 모양이지. 나도 니하고 마찬가지야. 하기야 제일 늘어진 녀석은 영존이지 뭐. 다들 헛고생이야. 좋은 대학 들어간다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 뭐 하자는 거야? 법대 가서 고시 합격이나 하고 상대나 공대 가서 재벌 회사에 취직이나 하고 다들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애쓰는 걸 보면 나 자신이 자랑해져. 철구는 말을 잃었다. 두 사춘기 청년들은 묵묵히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혜근은 외팔이 장녀의 옷 벗은 모습을 철구에게 얘기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히 자신의 병신 몸을 파는 창녀였다. 그녀는 상의를 벗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손님은 그러면 돈을 주지 않고 나가버리겠다고 공갈을 쳤던 것이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한쪽 팔이 잘려나간 상체를 흐린 형광등 불빛 아래 잠시 내놓았던 것이다. 까까머리 손님은 계집의 냄새나는 요 위에 상당한 액수의 지전을 뿌려주었다. 그녀는 미안한 마음에서인지 외팔로 된 몸을 기우뚱거리면서 덤벼들었으나 손님의 전신을 잡지 못했다. 어떻게 봤어요? 얼핏 봤지럴. 내 몸이 조금 움직이는 사이 거기에 매가리가 없더구만. 눈도 밝으셔. 일 치르러 온 게 아니고 외파리 창녀 구경 왔구만요. 나도 이렇게 돈 받기는 싫은데. 너 나중에 또 오면 되잖아. 그래 너도 손님이 꼬이냐? 그럼요. 수인도 아가씨들보다 절반이나 싸니까요. 까까머리 두 젊은이는 정말로 그날 밤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그들은 새벽에 법정으로 옮겨졌고 판사의 훈방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그들은 오후의 햇살이 기름처럼 녹아흐르는 이 거대한 지방 웅도의 중심 거리를 걸어 다녔다. 야, 영준이 그 자식 어디로 갔지? 둘은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두 사춘기 청년들은 상대방의 얼굴에서 벌써 몇 달째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린 친구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또 그리워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영준의 소식이 두절된 지 꽤 긴 시간이 흘렀다. 2학기에 들어와서 영준은 거의 학교에 나타나지 않은 셈이었다. 해그는 왠지 영준이가 자기에게 무슨 암시를 주는 것 같아 조금은 기이한 생각이 들었다. 인류대 입학의 허구성을 깨달으면서도 막상 무슨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따라가고 있는 자기에게 영준은 무슨 암시를 주는 듯 했다. 찬이네 집 문 앞에 다다랐다. 가슴이 뛰었다. 이렇게 찾아와도 되는 것일까? 그녀와 무슨 대화도 별달리 나눈 것이 없었다. 땀에 젖은 그녀의 가녀린 손을 잠시 잡아본 것이 과연 이 갑작스런 방문의 이유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았다. 자기가 찬이의 손을 잡고 그녀가 가만히 있어준 데 대해 그는 무한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 그것이 사춘기 청년의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인 행위였고 그녀 쪽에서도 너무나 졸지의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순간의 추억과 감각이 이렇게 여운 짙게 남아있을 턱이 없었다. 자신은 무엇을 믿고 무엇에 이끌려 이렇게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길 찾아왔단 말인가. 그는 무언가 가슴 터질 듯한 감격의 한순간이 자신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었다. 찬이네 집은 오르막길의 한쪽 비탈에 아슬아슬하게 돌아앉은 채로 자리 잡고 있었다. 꿀타르를 칠한 판자 울타리가 오르막길을 마주보고 쳐져 있었다. 주변에서 흘러오는 흐릿한 불빛에 그것들은 그 으스스한 모습을 드러냈다. 해그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한 채 찌그러붙은 검은 판때기 울타리를 두들겼다. 송찬희 씨 계십니까? 어둠과 눈별 속에 파묻힌 산비탈이 판잣집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다시 한번 판때기를 두들기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제야 방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조그만 아이였다. 누구라 얘? 누구야 친군디에 누구야 있나? 어둠 속이었으나 그 남자아이가 찬이의 동생임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누구야요? 없는데 얘 성당 가십니다. 성당에? 신자로구나. 언제 오시냐? 몰라 얘. 밤 새우고 온다 카든가? 밤을 새우고? 야 그렇구마. 그때 저 아래 어둠에 쌓인 집의 한쪽 문이 열리더니 나이든 아주머니가 걸어 나왔다. 조그만 몸집만 보아도 그녀가 찬이의 어머니임을 알 수 있었다. 자노야 누구고? 누굴 찾아왔노? 야 어머니 누구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그라마 들어오시라 게라와. 아이고마 갈락하는데 얘. 해근이는 대문께로 다가온 중년 여자에게 인사를 했다.
그녀는 공손히 인사를 받았다. 그녀는 누추한 집이지만 잠시 들어올 것을 권유했다. 해그는 다소 망설여졌으나 그녀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런 행위를 찬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었다. 다시 한번 자신의 행동이 무리한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여자는 손을 그렇게 쉽게 주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해그는 조촐하게 정돈된 방에 안내되었다. 그것은 틀림없는 찬이의 방이었다. 입시 준비서들이 가지런히 꽂힌 책꽂이 위 벽에는 아기 예수를 하는 성모 마리아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찬이의 어머니는 과일을 조금 깎아내 놓았다. 그녀가 직접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찬우가 들고 왔다. 낌새로 보아 찬이의 어머니는 딸이 방에 나타나지 않을 듯 했다. 찬우는 중학교 1, 2학년쯤으로 보였다. 귀염성스럽고 총명한 아이였다. 우리 누구야는 대학에 안 간다고 했어 얘. 간호학교 가서 무슨 천사가 된다고 했어 얘. 해그는 커피잔을 비우고 찬이의 방을 빠져나왔다. 그는 찬이가 월남 가족이라는 말을 그녀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가족이 38선을 넘을 때 찬우는 3, 4세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찬이의 아버지는 북에 계시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다. 방을 나섰을 때 찬이의 어머니가 다시금 자신의 방문을 열고 따라 나왔다. 오랜 세월 남편여인 여인의 고독과 한이 왠지 그녀 주변에 서려 있는 듯 했다. 오랜만에 통금까지 해제된 크리스마스의 눈 내리는 밤을 정처 없이 떠돌다가 해그는 그 외팔이 창녀에게로 가 나를 밝혔다. 철구는 이곳 거대한 분지 도시의 북단에 위치한 산비탈 동네에 살고 있었다. 담벼락도 없이 서로들 트고 지내는 판자촌 동네였다. 방문 앞으로 나 있는 산비탈 길에는 허옇게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책을 읽다 말고 어머니의 인기척을 기다렸다. 그러나 여다지 쪽문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연이날 같으면 벌써 귀가하실 시간이 넘어 있었다. 성탄절 전야에 그분은 어디로 가셨을까? 아무려면 성당이나 교회에 가시지는 않았으리라. 불심이 그렇게도 돈독하신 분이 아니신가? 철구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어머니가 만지다가만 일감들이 그대로 잇목에 널려 있었다. 아버지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만 3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사형 선고가 있은 지 17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집행되었다. 그것도 엄격한 보도관제를 받아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고 상당한 시일 동안 가족에게조차도 그 사실이 은폐되었다. 어느 단체,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서나 언제든지 그 집단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세력이 있는 것이고 그 세력에는 리더가 있는 법이다. 역사적으로 어디에서건 이 중심 세력의 리더에 저항하는 인물은 죽음을 당하는 수가 너무나 흔했다. 대항하는 사람을 살려두지 않는 것이다. 정치적 혼란기에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던 50년대 이 나라의 시대 상황은 집권자의 야만적 살인 의지를 아무런 저항 없이 수용하고 있었다. 어떤 이유를 들어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다는 논리가 일부 사람들이 머리 한 귀퉁이에 머물러 있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버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던 시대였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일까? 돌이켜 생각하면 이 세기의 초기를 검게 물들였던 그 피비린내 나는 살인의 끝없는 진행을 아직도 사람들은 깡그리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지옥 같은 살인 작업의 관성에 여전히 떠밀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철구의 선친인 오흥봉 씨가 전격적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 1959년 7월이었으니 그 아비규환의 전쟁이 종결된 지 불과 만 6년밖에 되지 않은 때였다. 거대한 폐허의 잔영이 드리워진 암담한 시절이었다. 그 시절에는
어딜 가나 여기저기에 죽음의 냄새가 여전히 짙게 배어 있었다. 남쪽의 사상자 99만, 북쪽 사상자 92만을 기록했던 3년 1개월의 그 치열했던 살인 작업은 분명히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 오흥봉 씨가 처형된 지 만 3년, 그 쓰라렸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 붙고 있었다. 그러나 반역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힌 채 차가운 거리로 몰려난 철구 모자의 고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쑥대밭이 된 이 집안에 쌀 한 톨 나온 구멍이 없었다. 철구의 어머니 장여인은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어떡하든 혼자 힘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애썼다. 철구를 잘 키워 성공시키는 것이 한스런 세상에 그나마 해볼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살림은 점점 쪼들리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 힘에 겨웠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아들이 뒷바라지를 했다. 이 시대의 홀로 된 여인애들은 전쟁통에 남편을 잃었건 전후 어수선한 정치계임에 남편을 빼앗겼건 그녀들은 거의 대부분 미제 물자 장사를 해서 호구를 해나갔다. 전쟁을 치러주기 위해 남의 땅 한반도 남쪽으로 몰려왔던 미군의 수요는 엄청나게 많았다. 외국에서의 힘든 전쟁살이를 돌봐주는 한국 측 문관들과 미군들이 남성으로서의 육체적 욕망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했던 한국 여성들의 손을 거쳐 막대한 미제 물자가 쏟아져 나왔다. 전쟁통에 그리고 사람 잡는 정치통에 홀몸이 된 여인애들은 이 물자들을 보따리에 싸들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던 것이다. 이들의 장사로 주인 없는 한 식구가 호구를 해간 이에는 당시로는 너무나 흔했다. 철구는 무작정 방 안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삭 바느질감을 윗목에 펼쳐놓은 채 어디론가로 사라진 어머니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 한스러운 여인이었다. 아직 철이 덜 든 고3 학생인 철구의 눈에도 어머니 장여인의 모습은 오직 딱하기만 할 뿐이었다. 아직도 어머니는 죽음을 당한 아버지의 환영을 쫓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20년 넘게 같이 살아온 지아비를 불의에 잃어버린 여인의 한은 그리 만만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최근 들어 남편을 잊어버리기 위해 무진 애를 쓰는 듯 했고 이제는 서서히 그 몸서리 쳐지는 악몽에서 한 발짝씩 벗어나고 있는 낌새였다. 그녀는 시장 입구에 버려놓았던 좌판을 걷어치우고 자신이 장기인 삭바느질로 나섰다. 바느질 솜씨가 좋아 그녀는 어느새 동네에서 호평을 받았고 일감이 끊이지 않고 들어왔던 것이다. 이 삭바느질도 이 시절 홀로 된 여인애들이 자신과 식솔들의 호구지책을 위해 해볼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직종이었다. 유사히 같은 기성복이 없는 데다 전문 인력도 드물어 안방에 들앉은 아낙네들의 삭바느질이 이 시대 사람들의 의복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이것은 실로 미제 물자 장사와 더불어 거대한 전쟁의 대홍수에 남편을 영원히 떠내려 보낸 여인네들을 사회적으로 지탱시켜주는 두 개의 기둥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장여인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남편을 잊고 하나 남은 아들인 철구를 잘 키우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녀는 웬일인지 이런 굳건한 조짐 속에 오히려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또 다른 구석을 가끔 내보이기도 했다. 절대 내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면의 변화를 완벽하게 은폐할 수는 없다. 그녀의 그런 조짐은 행동의 한 귀퉁이에서 그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내밀곤 했다. 그것은 아무래도 1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슬픈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듯 했다. 철구의 단 하나뿐인 동생이었던 미자의 유기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두고 어머니 장여인에게서 심상찮은 행위를 조금도 생각할 수 없는 철구였다. 그것이 도대체 언제 얘기인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흘렀는데 어찌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으랴. 하지만 아무리 이런 원칙론을 앞세워 떠밀고 나간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역시 허물어지지 않는 부스러기 같은 것이 있었다. 아들은 책을 읽고 어머니는 바느질감을 매만지는 깊은 밤이면 아들은 어머니의 입에서 어느덧 흘러나오는 감탄사인 아이고 미자야 하는 소리를 요즘에 와서 서너 차례 듣고 말았던 것이다. 철구가 자신의 동생인 미자라는 아이에 대해서 들은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그나마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은 송 부장의 부인이었다. 송 부장이라는 사람은 오응봉 씨가 정치활동을 할 때에 선전부장으로 뛰었던 적이 있었다. 올라가기 전에는 이북 평안도 한촌이 그들의 고향이었다. 징병을 피해 먼저 남아한 남편들을 따라 그들은 고향을 떠났던 것이다. 일사후퇴는 그녀들이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인 듯 했다. 산악과 들판으로의 먼 하행길은 그녀들을 극도로 피폐케 했다. 국군의 후퇴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그녀들은 죽을 힘을 다해 끝없는 남행길에 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12월 4일 평양을 다시금 포기한 국군은 정신없이 폐주의 걸음을 해야 했다. 이듬해 1월 4일 서울은 다시금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 피비린내 나는 12월 태각에서 장녀인은 불덩어리같이 열병을 앓고 있던 철구를 안고 딸 미자는 등에 업고 피난 대열에 섞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다.